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과학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보통은 과학실이나 연구실이 연상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하면 YTN 사이언스도 같이 연상이 될 만큼 과학의 모든 것을 이곳 방송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적 접근에서도 자연재난이 터진다든가 이 위험 상황에서는 중요한 소방서의 위치라든지 좀 더 관공서의 위치들이 좀 더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 시설들을 안전한 곳에 입지시키는 그런 전략들도 좀 도시계획적 접근에서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이것도 이제 플로리다 쪽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시장적 접근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장적 접근은 사실은 홍수 보험률인데요. 모든 지역을 정부가 보호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홍수 보험을 들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험한 지역에 자기가 끝까지 사유재산권을 사용해서 살겠다 한다면 좀 더 홍수 보험료를 높이는 거죠. 당신의 부담률을 훨씬 높이라는 겁니다. 자가부하도 부담률을. 근데 만약에 홍수 지역이 아니라 한다면 보험료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낮게 해서 이런 홍수 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을 통해서 좀 시장적 접근을 통해서 개발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도시계획적 접근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기후변화로부터 위험한 지역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좀 더 강화할 것인지 적절히 완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플로리다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인명이나 시설을 미리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중첩을 시키면 위험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좀 방지하는 그런 도시계획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해서 재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도시계획에서도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 건데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 대해서 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지역은 이제 규제를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또 집중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재산권에 어떤 피해가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각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위험한 지역을 계속 개발했을 때 결국은 피해는 시민들에게 옵니다.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세금이 엉뚱한 데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지 않게끔 시민 참여를 통해서 재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재해복력이 정진된다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인데요.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넷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인데 배출량과 흡수량을 이제는 거의 똑같이 해서 제로로 만들어내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탄소 중립적 도시를 통해야지만 기후 변화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 여러 가지 이제 도시계획의 접근도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부산 지역의 영도구 같은 경우입니다. 영도구 같은 경우는 탄소 제로 시범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지금 한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지역 자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저감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결국 그런 것들이 친환경적 도시 계획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과도한 교통량도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탄소 중립 저감 도시,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도시계획적 어떤 정책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탄소 중립 관련 여러 가지 이 도시계획적 사례가 앞으로 우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 방안에서 아주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례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레이싱. 원격 조종 드론으로 짧은 시간 내 장애물을 통과하는 스포츠를 말하는데요. 진짜 하늘에 나는 느낌? 빠른 속도감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날릴 때 그 속도랑 다른 선수들이랑 경쟁할 때 그 긴장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드론 레이싱을 경험해 보자고요. 우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정말 순식간에 확 지나갑니다. 빠르게 장애물을 슉슉 피해가니 이거 웬만한 고수가 아니고서야 쉽지 않겠는데요. 그럼 동호회 회원분들이신 거예요? 아니요, 드론 레이싱 선수여가지고 연습하려고 했어요. 다 드론 선수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수상도 하셨어요? 네, 4등까지는 해봤는데 더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더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요? 네, 이 친구가 더 잘하는 친구. 오, 이 친구군요. 하동 대회에서 2020년에 마스터스 리그 준우승한 적 있습니다. 준우승이요? 네. 우와, 드론 레이싱 고수가 여기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 고수의 레이싱 실력 안 볼 수 없잖아요. 드론 레이싱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스를 도는 것이 관건. 일반 드론과는 달리 센서가 없기 때문에 조종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데요. 아, 거침없이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화려한 비상을 마치고 돌아온 고수의 드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드론과는 형태가 좀 다른 모습 같은데요.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무겁고 속도가 많이 안 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모터와 더 가벼운 프레임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 드론보다 가볍고 빠른 드론 레이싱. 순식간에 코스를 섭렵해버리는데 시속 140km에서 높게는 180km까지 나온다는 드론 레이싱 속도. 와, 이거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쓰고 있는 이거 뭐예요? 이건 드론 레이싱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고글이라는 건데요.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인칭 시점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드론에 붙은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조종을 하는 거였군요. 드론 레이싱 할 때도 뭔가 기술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떤 기술이 있어요? 대중적으로 많이 아는 기술들은 파워루프랑 토네이도 등등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드론 레이싱의 기술.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주목하세요. 여러분 보셨나요? 너무 빨라서 지나치셨다고요? 저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른쪽 게이트로 들어가 왼쪽 게이트 위로 360도 넘어가는 파워 로프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토네이도 기술이라는데요. 수직으로 회전하면서 아래 공간으로 층층이 내려가는 것. 와, 이거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합니다. 고생했어요, 레이싱 드론. 아무래도 야외에서 진행되는 경기이다 보니까 날씨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도 힘들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도 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민함 그 자체라는 레이싱 드론. 하지만 남다른 드론 사랑으로 매주 더 높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꿈나무들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회에서 수상하는 게 목표입니다. 큰 대회든 작은 대회든 항상 1등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학문과 평화의 학풍과 전통을 이어온 한 대학교.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에 한 획을 그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얇고 신축성 있는 반도체로 전자피부를 만드는 것이 주요 연구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자가치유 소재에 추가적인 첨가물을 집어넣어서 자가치유 능력이 얼마만큼 개선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기만 했던 기존의 반도체 개념을 완전히 바꾼 오진영 교수입니다.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손상을 가했을 때도 원래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데요. 상처가 났을 때 자연스레 아무는 사람의 피부처럼 잘린 반도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붙게 됩니다.
네, 이미 잘랐다가 다시 붙여놓은 이후부터 자가치유가 시작되었고요. 하룻밤만 지나면 스스로 자가치유가 완료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된 자가치유. 약 12시간이 흐른 후 상온에 뒀던 반도체를 다시 꺼내봤는데요. 끊어졌던 부분이 거짓말처럼 붙은 모습 보이시나요? 잘랐던 샘플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잘렸던 라인은 보이지만 이렇게 구부려도 그리고 살짝 당겨도 이제 다시 손상된 부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후처리 없이도 원상태로 돌아온 반도체는 놀라운 회복력을 자랑하는데요. 얇은 고분자 필름에 2.5g의 자석 17개를 연속해서 달아봐도 찢어지지 않는 모습 보이시나요? 유연하면서도 탄탄한 인간의 피부를 그대로 재현한 거죠. 스스로 자가치유한 후에는 겉표면에 상처의 흉터처럼 조금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자 단위로 자가치유 결합을 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무게추를 달아도 더 이상 상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축성 있는 반도체를 이용해 전자피부를 만들면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은 자가치유 소재를 반도체 소재와 복합화하여 보시는 글라스와 같은 AR 글라스를 목표로 디스플레이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AR, VR 등의 가상현실 구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부착하면 전자피부가 몸의 움직임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기에 형태의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액체 질소에 철강 소재가 들어가 있는 화면 영상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라도 보시는 것 같이 충격이 가해지면 극저온에 있다가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깨질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고분자 소재, 반도체 혹은 전자 소재 센서 소재들은 이 저온에서도 쉽게 깨지지가 않고 혹은 깨지더라도 스스로 자가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극지와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혹여나 손상돼도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이용하면 기존에 사용되던 전자부품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자가치유 소재와 고성능 고분자 반도체 소재가 컴포지터돼서 반도체 특성을 나타내는 필름을 연구한 결과인데요. 상온부터 마이너스 20도까지 자가치유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본 논문은 2019년도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출간이 됐습니다. 이게 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되어가 있는 공장입니다, 이게. 아, 이게 다 스마트 팩토리로 다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자동화가 다 되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동화 창고입니다. 여기 이제 QR코드로 모든 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QR코드로 이렇게 찍으면은 이 부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각자 저 모니터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서 부품을 그쪽으로 바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아니, 이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좀 전에 초아 씨가 보셨는 저희들 공장을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아까 저희가 있던 곳이 여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보신 분이 이쪽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접 가서 보고 이렇게 다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4월 4일 날 성능시험 1호기에서 이게 브레이커가 오늘 테스트를 했다. 오늘 날짜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불필요한 일들을 안 할 수가 있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부품을 가지고 오면은 네. 다 저희들이 와서 검사해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런 거 여기서 다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은 이게 협력업체에서 검사를 하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저희들 회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가 이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단을 해서 합격된 제품만 저희들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로 꼼꼼하게 관리하니까 우리 최강기업 제품이 탄생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 제품 최강입니다. 최강!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행자는 언덕의 경사 때문에 차량을 쉽게 볼 수 없고 운전자 역시 언덕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전방에 사람 혹은 자동차의 유무를 확인하기가 힘들다는데 이렇듯 지형으로 인한 사각지대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 저 위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디요? 저 위쪽입니다. 위에요? 저희가 사각지대 알림이를 통해 화면으로 운전자에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위험 상황을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는데 덕분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미연에 방지해준단다. 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하얀색 카메라가 있는데요. 네. 그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띄워주게 되고 언덕길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과속을 좀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레이더를 통해서 화면상의 현재 속도를 보여주므로 운전자에게 속도를 좀 감소시키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자리한 곳. 이곳은 꺾인 도로에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스쿨존인데 심지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더욱 위험하단다. 오면서 약간 불안하고 무섭죠. 차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갑자기 차가 오면은 사람이 치일 수도 있어가지고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큰 수풀이나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는 꺾인 도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줘 사고를 방지하고 보행자 또한 차량의 접근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 안전한 이 기술. 지금 차 안 오네. 2019년에 발생했었던 민식이 사건을 저희가 계기로 저희가 가진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좀 더 확립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를 감시하는 눈이 되는 카메라와 수집된 영상을 통해 위험을 판단하는 인공지능의 합작품이라는데 단백질 결정에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 찾은 이곳. 벽돌처럼 쌓여 형성된 단백질 결정에 X선을 쏘아 그 회절 패턴을 필름으로 얻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엑스레이를 만들어내는 엑스레이 구동 장치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백질 3차 구조를 규명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결정을 꺼내 엑스레이 구동 장치에 장착한 후 X선이라는 강한 빔을 쏘아 반사되는 파장으로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것이 바로 X선 회절법. 결정을 회전시키며 단백질 구조 정보가 들어있는 회절 데이터를 수집해서 만든 것이 전자 밀도 그림이고 여기에 원자 모형을 끼워 넣어 단백질 3차원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오희전 박사는 단백질 3차 구조를 밝히는 연구를 통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결합 방식의 UDG-X 단백질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단백질 효소는 저희가 어떤 그 세포 내에서 돌연 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 DNA 돌연 변이를 복구하는 과정 중에 일반적으로 돌연 변이의 그 잔기를 잘라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효소는 잘라내는 과정 중에 아예 DNA와 공유결합을 하고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겠지만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현상이고 신규 기능의 단백질을 발견해 생물학 분야의 세계적 저널 네이처 케미컬 바이올로지에 논문을 게재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 돌연변이가 암하고 이제 많이 연관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요 기작을 알면 향후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또는 뭐 세포 생물학적인 분자 생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억제하는 이제 억제제가 되고 또 반대로 이 기능을 더 촉진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 효소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는 1803년 미국이 프랑스의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한 100주년을 기념해 열렸는데 약 500헥타르 면적에 걸쳐 개최되어 전시회장을 다 보려면 일주일이란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 이 전시장에서 무선 전화기, 초기 팩스기가 소개됐고 X선 기계, 비행기 등의 발명품이 최초로 공개됐다. 사람들은 쏟아지는 볼거리에 눈을 뗄 수 없었는데 문제는 뜨거운 날씨였다. 자기야. 나 목도 너무 마르고 너무 덥고 힘들어. 아유, 나도 죽을 것 같아, 지금. 아유, 뭐 시원한 거 파는 데 없나? 저거? 아이스크림 드세요. 더울 땐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저기요, 저희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인파는 당시 1900만 명에 이르렀는데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오늘 아이스크림 넉넉하게 가져오길 잘했네. 하지만 바로 옆 가게는 파리만 날리는 신세. 시리아 이민자 출신인 어니스트 하미는 페르시아 와플이라는 독특한 메뉴를 판매했으나 옆집의 선전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아이스크림을 파는 건데. 아유. 그런데 그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이스크림은 있는데 오늘 컵이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아이스크림은요?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올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저기요. 그 옆에서 봤는데 컵이 다 떨어졌다고 했죠? 예. 장사 접어야죠, 뭐. 근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요? 제가 컵을 만들었거든요. 네? 바로 이렇게요. 하미가 건넨 것은 바로 오늘날의 아이스크림 콘. 그는 잘 팔리지 않던 페르시아 와플을 돌돌 말아 아이스크림을 담을 수 있게 콘 형태로 만든 것이었다. 그 아이스크림 먹고 컵 버리면 그거 다 쓰레기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컵까지 다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어때요? 신박하죠? 아우, 진짜 신박한데요? 그렇게 아이스크림 장소와의 협업으로 돌돌만 와플콘을 판매하게 된 하미. 손님들의 반응도 최고였다. 와, 컵까지 먹는 아이스크림이라니 정말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컵이 진짜 맛있네. 너무 좋다. 그렇게 아이스크림 콘은 세계 박람회의 히트 상품이 되었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됐다. 우리가 오늘 자연 모방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잎도 가장 대표적인 또 그런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잎은 물에 젖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물을 닿아도 동글동글 굴러가요. 이야!
이거 보이세요? 오! 꼭 튕겨내는 것 같죠? 얼음이 굴러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오. 밀려볼게요. 오, 신기하다.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물방울이. 네. 야, 신기하네. 그러면 또 인간의 힘을 한번 우리가 실험해 볼까요? 네. 여기가 저희가 절반은 코팅을 하고 절반은 그냥 유리판이에요. 네. 자, 여기에 한번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쭉. 오, 오, 누가? 오, 야, 오 대박. 오. 연잎과 비슷하죠? 떼굴.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쫙, 찰푸덕. 유리가 물을 먹고 있어요. 자, 이번엔 이런 거 어떠세요? 케찹. 안 돼. 케찹 안 돼. 자, 이제 얘를 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별 반응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돼. 해보겠습니다. 안 돼. 연잎을 해볼까 봐요. 연잎. 네, 이렇게 지나가는 게 돼요? 보여요. 네. 오, 보이시나요? 오, 근데 꼭 슬라임. 액체 괴물. 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잠깐만. 있습니다. 잠깐만. 케찹입니다. 케찹 봤네. 신기하네. 연잎에 이런 게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광합성을 못 할 테니까 이렇게 떨궈내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좀 더 끈적끈적한 물엿으로 한번 해볼까요? 물엿이요? 네. 안 돼. 이거 안 돼. 봐봐. 여기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다 이렇게 묻죠. 자, 이제 연잎. 우리는 연잎. 안 될 것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물엿을 코팅하게 생겼는데. 잠깐만요. 이상하네. 들어볼게요. 네. 들어볼게요. 오, 대박. 물방울처럼. 오. 얘랑 확실히 다르죠? 네. 여긴 질질 묻었는데, 그렇죠? 야.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YTN 사이언스와 MC 이연희는 과학을 대중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